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림 성심대학교 강영복 교수님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편하신 데 아니시죠? 네. 고맙습니다. 강원대학교 최한규 교수님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박수진 실장님, 박수진 실장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정영식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KBS의 이종초 기자님 모십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송 소장님 모십니다. 춘천시민연대 강종윤 정책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 분 한 분 제가 존경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사회적인 활동과 함께 성취도 대단한 분들이시죠.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한 분 한 분씩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약 4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에게, 토론자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보다 오히려 더 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 계셔서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자, 이제 강영복 교수님부터 마이크를 좀 잡으시고요. 한 4분 동안 준비해 주신 말씀과 함께 또 플로어에서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꽉 찼는데 여러분들이 1인 3목을 하시려고 남아 계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가 목도리도 하고 한겨울 옷을 제가 입고 왔거든요. 그 이유는 기후 변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감기가 살짝 오면 저는 이게 목을 보호합니다. 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나서 감기가 안 와요.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약은 먹어본 적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가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 걱정 중에 하나가 그 앞에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앙에서 법률을 만들어 놓은 발령 특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후가 변화했음으로 인해서도 아직 그 기준 같은 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나 행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법률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폭우는 내리는데 발령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조직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입니다. 지자체에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방재 부서에 가면 그 업무를 담당한 사회재난, 자연재난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밖에 없죠. 그분들이 실제로 전문가 수준도 아니고 실제 신규 사원들만 그 부서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또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상호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도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일만 아니면 정해진 일만 하는 것도 벅찬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종합계획은 잘 수립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가 협조가 덜 되고 예산 배정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계획한 그 내용의 20%밖에 달성을 못하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그 자연재난 쪽에서 재해영향 평가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다 보니까 일종의 소규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즘 태양광 발전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지에
일정 규모 이상 산지 같은 경우는 3만 평방미터, 일반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 만, 그리고 전용 지역 같은 경우에 5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도시계획 지역 같은 경우에 3만이고요.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범위 이내에 만약에 만이면 9,990도 그런 걸 법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속을 못하는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발제하신 중에서 아주 특이할 만한 내용 다 아시고 계시지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에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예산 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강영복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소방본부의 천정덕 의소 지원 팀장님도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강종윤 팀장님께서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 잠시 후에는 또 최 교수님께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연대 강종윤 정책팀장입니다. 끝자리라서 마지막에 할 줄 알았더니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주셔서 오늘 이 토론에 오는 자리도 이렇게 의리의리한 데면 수용하지 말을까. 근데 너무 이렇게 의리의리한 자리라서 좀 쫄았는데 옷이라도 예쁘게 입고 올 걸. 네. 어쨌든 그 네 분의 발제자분들에 대한 내용은 잘 봤고요. 저는 춘천시민연대 정책팀장이라는 직책에 맞게 춘천시 얘기도 좀 하겠지만 제가 고향이 강원도 평창 진부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제가 고향에 갔다 오면 농사짓는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매형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상은 그 강원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감을 토로하실 때가 많으세요.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지금 사실 고랭지 채소 관련돼 있는 가격이 배추가 아니라 금추라고 할 정도로 작황 자체가 좀 변동이 많은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물음병 문제 때문에 지금 진부조차도 제 고향조차도 배추가 잘 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은 이제 이 기후 위기와 변화, 특히나 대기 온도에 관련된 문제들은 앞서 소방이라든가 큰 재난의 문제를 떠나서 장기적인 재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제가 10대일 때는 저희 동네에 사과를 못 먹었거든요. 요새 평창 진부에 사과가 아주 맛있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놀랄 놀자죠.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10월인데도 불구하고도 날씨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만큼 저희 동네의 변화도 되게 급격한 변화입니다.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저는 탄소 저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지금 사실 전 지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 기후에 대한 변화 추이가 급격하게 다시 바뀔 거라는 생각은 잘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강원도 차원에서의 좀 대책은 강원도의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장기적인 관점의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홍수라든가 화재에 대한 눈에 띄는 재난이 아니라 장기적 기간 동안에 발생할 재난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뭐 그냥 깝죽들라는 걸 알고 제가 그 학부가 농생물학과인데요. 농생물학과는 보통은 이제 식물이라든가에 대한 방제에 관련된 부분도 학과에서 이제 그 커리큘럼 내로 좀 배웁니다. 학제 내에서도 제가 좀 관심 가졌던 거는 사실상은 이제 재선충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어릴 때 많이 그러니까 학부 시간에 많이 봤는데 언론에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선충이 2024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추이이고요. 아시겠지만 가평은 앞으로 잣나무가 없어서 가평 잣은 이제 특사품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농업과 어떤 산업 기반 자체에 대해서 1차 산업이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죠. 이런 것에 대한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단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긴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오늘 오면서 좀 해봤고요. 아무래도 제가 춘천 시민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춘천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좀 봤는데 춘천시는 춘천시 도시녹화 기본 계획을 용역으로 그 요청해서 자료화를 했는데 구도심에 관련돼 있는 도시열섬에 대한 자료가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문제는 원주와 춘천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구도심이 이제 차이가 크죠. 비교적 새로 만들어진 도심지는 녹화 사업이 좀 돼서 뭐 쾌적하게도 하고 도시 활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구도심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 효자 3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가장 더운 곳이 돼 버렸습니다. 더 문제는 고령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각되지 않는 문제들이죠. 에너지 복지의 문제와 고령화로 일어나는 또는 그 노후된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냉방 기구라든가 온열 기구가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권의 문제가 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춘천, 원주, 강릉 같은 이런 강원도에 대표하는 세 개 도시가 앞으로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좀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만 해도 좀 무분별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겨서 일관된 도시 계획이 잘 없다고 평가받는 도시인데요. 강원도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께서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자연 친화적이고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될지를 시민들과 좀 같이 논의하고 비전을 좀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기적 재단이란 우리가 개념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최한규 교수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강원대학 토목과의 최한규입니다. 저는 그 제 전공이 수자원입니다. 토목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 제 전공 쪽인 얘기를 한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하천에서의 어떤 그 계획을 지금까지는 그 빈도 개념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우량이 뭐 1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 그래서 그 하천의 규모라든가 또는 그 주위의 그 인프라 이런 걸로 따라서 이제 빈도 개념을 했는데, 지금은 이 빈도란 개념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년 빈도라고 해도 이 100년 빈도가 넘는 강우량과 홍수량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제 하천에서 여러 또 기본 어떤 그 설계 개념을 이제 빈도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극한 홍수량을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그 패러다임의 아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홍수시 가서 보면은 하천에 이제 범람을 한다거나 또는 뭐 쇠굴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하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보면은 강원도 하천은 주로 그 홍수량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시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유사 또는 토사,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그 고수부지를 많이 개발을 하는데, 그 홍수시 뭡니까 수위가 올라가면 고수부지에 있는 흙이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천의 그 단면적을 다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홍수량 중심으로 하천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홍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천에 들러오는 토사량이 얼마인가, 이 토사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제어할 것인가, 아마 이런 관점으로 전환이 돼야만 그 홍수시 하천에 대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천의 이제 홍수량을 계산을 해서 그 홍수량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하천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방을 쌓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하천 같은 경우는 이 그 하천 폭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뭐 주위에 농경지가 다 형성돼 있다든가 또는 뭐 인구가 있는 그 뭐 민가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하천 폭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건 주로 제방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50년 빈도일 때 제방이 뭐 좀 2m라면 이걸 우리가 100년, 500년 빈도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제방을 쌓다면 뭐 1m라든가 2m를 더 높여야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계속 제방을 높이다 보면은, 그럼 우리가 그 어디까지 높여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그 현재 있는 제방을 1m만 높인다고 해볼 때 거기 접속되는 또 그 뭡니까 도로의 교량도 다 높여야 되고 도로도 다 높여야 되고, 또 그 지역에 그 민가가 있다면은 그 뭡니까 지역 그 민가의 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이 높아지면 완전히 그 집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그 어떤 그 하천의 그 벽이 하나 형성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 제방을 높여서 우리가 그 극한 홍수량에 대비하는 대비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대비책이 뭔가 해서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은 차라리 이제는 제방을 높이지 말고 그 상류에
그 어떤 지역에 뭐 민가가 별로 없고 그 농경지라든가 또는 산악지대면 그 홍수시, 극한 홍수시 차라리 상류에 그 홍수가 그 제방을 원류해서 그 하류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이런 기법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그 지역의 농경지가 이제 피해를 입겠죠. 그러면 그 농경지가 그해 그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은 정부가 보상해주고 그랬을 때 드는 그 편익 비용하고 무한정 제방을 높였을 때 드는 그 어떤 공사비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아마 제가 뭐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홍수량을 그 막기 위해서 그 뭡니까 하천의 제방을 높이는 이런 그 토건 사업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탈피해서 이제 좀 그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방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그 홍수시 하천의 그 하상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뭐 우리가 어떤 빈도에 맞는 홍수량을 통과한다고 하천을 했는데 10년, 20년 지나면은 제방이 계속 하상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계속 따라 우리가 제방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젠 뭔가 우리가 하천을 보는 관점을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관점에서 전혀 새로운 좀 그 획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기후 변화와 또는 극한 강우량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한규 교수님.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회적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는 그런 기회도 됐지만 역시 공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중요하고 꾸준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평화경제소장 경제연구소장 나철성입니다. 앞서 발제와 강연을 들으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재해와 방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일방의 준비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과 처방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학적 측면 아니라 행정학 그리고 사회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특히 시민사회 참여와 함께 거버넌스를 고도화할 때 이런 제반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어서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치찬익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이니 법칙하고 라브이치 교수의 1대 10대 100에 관련된 그 말씀이셨는데요. 아무튼 2대 10대 88 보면은 두 번의 경고 300대 29대 1이군요. 300번의 경고 300번의 아슬아슬한 경고 29번의 아슬아슬한 사건 그리고 한 번에 큰 사건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또 1대 10대 100 한 번에 큰 사고는 이 관련된 기술을 숨기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커다랗게 터져나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큰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매우 인상 깊은 이론과 주장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우리가 행정과 범시민 지회자체 차원에서도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강원특별법과 연계해서 기후 변화와 이 재해 대응 대책을 좀 더 고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데요. 강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총 전문하고 사편 84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편 2장을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4대 규제 혁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특별법을 구성하다 보니까 특별법 사편 2장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냐면 탄소 중립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이 장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본다고 한다면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들은 탄소 중립 녹색 자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도법 어디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금 조성을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탄소 중립 녹색 도시가 강원도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수도비랄지 물관리법에 의거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목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그 교육 시범 그 지자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된 지정을 요구한 지자체는 아직 한 곳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특례를 중앙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현재는 특별법으로 법조문으로만 남아 있지 관련된 세부 이 시행 계획들이 아직 책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어서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제정된 삽입되어 있는 제2장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능동적 내용들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연구원을 비롯해 가지고 도와 지자체 또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굴 차원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철성 소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 소금은 물론이고 또 촉매자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소방본부의 천정덕 의소지원 팀장님도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의 결과는 뭐 사고가 나거나 경찰 단속에 걸리는 거겠죠. 근데 기후 변화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는 걸로 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재난은 또 거기에 뒤따라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이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방은 뭐 많은 곳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응 쪽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재난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강릉 남곡동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통제 불가능한 산불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대형 산불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크게 났으니까 대형 산불이라고 그러고 그때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통제 불가능한 산불이 되겠죠. 산불은 재난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이 아니고 사고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강릉 남곡동 산불을 보면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그 해안가까지 도달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30분 동안에 그 불이 휘몰아쳐서 해안가까지 도착하고 나서 옆으로 다시 타고 들어가고 후할 대로 그러니까 빨리 간 분은 그렇게 30분에 가고 뒤따라오는 분들은 계속 이제 도심을 계속 태우면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전쟁에 비유하면 공군이 먼저 폭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병이 따라오듯이 산불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면 시군의 소방서에 물론 뭐 시청에 산불 진화차도 있죠. 소방서에 펌프차가 4대에서 9대 정도 있습니다. 4대에서 9대. 그러면 그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그 소방차로 그 화재를 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방어가 가능하냐? 그 불의 방향에 우리가 맞서서 민가를 보호하고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50년 뭐 50m 방제 100m 쌓고 우리도 소방차 그 대형 산불이나 대형 화재를 준비해서 소방차 한 10대씩 갖다 놓으면 20대씩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때문에 소방차를 많이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응하는 그 소방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불이 난다고 해서 다 대형 산불로 번지는 건 아닙니다. 그 딱 조건이 있어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때 불 나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초기에 진화를 못하면 대형 산불로 바로 번집니다. 그거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안 나게 하는 거죠. 불이 안 나게 하려고 시군에서도 엄청 노력합니다. 그 산불 예방 진화대 순찰대에서 쓰레기 태우지 마라, 농부산물 태우지 마라고 하지만 농촌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살 안 듣죠. 살을 조금 태우면 되겠지. 뭐 계속 그렇게 평생 살으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그 산림부서에서 좋습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소방 그 뭐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TV 보면 소방차들이 막 200대 300대 그 고속도로 막 줄줄이 막 오는 거 보셨죠? 그거 보면 야 금방 가서 불을 끄겠구나. 오는데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근데 작년에 강릉 산불을 봤을 때 불이 나서 해안까지 도달하는데 30분 걸렸어요. 그 200대 300대가 도착하는 시점이랑 화재가 그 연소 확대되는 속도랑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상시에 소방서의 소방차뿐이 아니고 시군의 산림진화차, 산림청의 또 산림진화차, 험지 펌프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시군에서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동네에 화재가 나면 우리 어떻게 대응하자라는 거를 훈련하고 진짜 그 내 건물이 탈 때 그걸 보호하는 심정을 해야지. 에휴 뭐 소방은 뭐 이거 하고 산림은 이거 하고 시군은 이거 하고 이런 식의 아니한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현장에서 느낀 점은 그렇게 대응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너 시간 지난 다음에 소방차 200대가 와요. 그게 큰 의미가 없죠. 벌써 다 불이 벌써 지나가 버렸었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전국에 있는 소방차, 소방동원을 해서 200대, 300대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불은 진짜 그 시장 군수님, 뭐 서장님, 산림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진짜 좀 초기에 동원할 수 있는 그 동네, 그 시군에 동원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동원해서 불을 화재를 진압하는 팀, 그다음에 그 화재가 확산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이 딱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 패턴에 맞춰서 차를 그 중요한 시설, 특히 뭐 노인 요양 보호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집중 배치해서 그런 데를 보호하고 뭐 이런 시군별로 그런 것들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건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소방차 올 때 기다리고 이런 거는 늦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동네 불은 우리가 재난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한다라고 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짜잘하게 저기 비 안 와 건조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산불 같은 거는 안 꺼도 돼요. 그냥 왜냐면 그건 산만 조금 타다 마는 거예요. 민가까지 안 와요. 근데 작년에 남곡동 산불 났을 때 그 강릉 도심을 태웠을 때 탄 가구 동이 800 몇 동이에요. 네. 800 몇 동.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짜잘한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동네 알겠습니다.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네, 길었어요. 모두가 파수꾼이 되고 네,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박수진 실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김경화 과장님께서 발제 시간에 우리 5월달에 강원도의 폭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9월달에 참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웠습니다. 많이 덥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급하게 찾아보니까는 굉장히 좀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좀 발견했습니다. 9월달에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한 3.3도 정도가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에 약 한 1.2도씨 정도가 올라갔다 그랬는데 올해 9월달에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한 3.3도 정도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좀 폭염과 열대 일수를 보면은 당연히 뭐 증가를 했겠죠. 폭염일수 같은 경우는 한 9월달에 폭염일수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약 한 20일 정도가 나타나고서는 평년 대비 한 2.7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열대일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6.6일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평년과 좀 비교해봤을 때 한 4배 정도 좀 높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러한 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떤 그 이상 기후, 즉 폭염이나 열대야, 좀 강수의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재난의 어떤 노출 이런 부분들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사회적 여건 변화나 그다음에 또 생활 수준의 향상
개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감도가 커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은 재난에서의 발생이 되는 어떤 그 노출이나 그다음에 민감도 이런 부분들이 커져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한번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형 재난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이런 재난을 제로로 만들면 좋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난은 제로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재난을 우리가 이제 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영향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적응 능력을 높여서 이러한 좀 대책들이 필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포럼이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좀 재난 안전 의식들을 좀 높여가야 되는데요. 말이 길어지면 좀 싫어하실 것 같아갖고 짧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많으신 분들이 재난에 대한 정책은 늘공이나 어공이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최근 1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여건 변화에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스스로에 대한 좀 안전 의식, 눈높이를 높여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빈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우수 설계 기준이 지금 10년 전에 아직 30년 빈도를 아직까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강수의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년 빈도에 해당되는 강수량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년 전에 우리가 적용해왔던 30년 빈도의 우수 설계 기준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하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하천 설계 기준을 보면은 여유고나 뚝마루폭 이런 부분들이 다 10년 전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들입니다. 과연 그 기준들을 아직까지 놓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스스로 일단 우리가 변화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참여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재난 정책은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서의 재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재난이라는 건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즉 뭐냐면은 이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을 하고 우리가 그 취약 지역을 찾았다면은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지자체에다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요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참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난의 체감 주체는 일반 시민이죠. 일반 시민인데 많으신 분들이 앞부분에 제가 정책을 늘공과 어공이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아무리 그 정부나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좋고 그다음에 훌륭한 대책들을 내놓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정책에 대한 참여가 없다면은 그 결론적으로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난에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그다음에 요구하고 참여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진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정영식 회장님의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장 정영식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상당히 조금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그 자료를 제가 여기서 발표를 안 하고 저희들은 어떤 연구를 하는 조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민간 조직이고 저는 한 20여 년 동안을 재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발로 뛰면서 거기에 대한 활동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이야기들 들어보고 교수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참여자들이 이 앞에 있었으면서 어떤 좀 정책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석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자율방재단은 2004년도에 참여정부에서 민간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관 주도로 해서는 일손이 모자라니까 공무원들 대신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을 만들어라고 해서 만든 게 자율방재단입니다. 이게 그 미국의 시티즌 커브스하고 일본의 방재사 조직하고 두 개를 합해서 한국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에 약 한 7만여 명의 단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에 약 한 3,7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단들은 어떤 그 학식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재난이 왔을 때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러한 민간 조직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사과하면은 경북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양구 해안까지. 이상기후는 맞습니다. 올여름의 폭염도 상당히 오래가고 무더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걸 내놔도 이 민간인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이상기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인식을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 KBS가 지금 재난 주간 방송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나옵니다. 요즘 제가 그 뉴스를 좀 보면은 자막에도 어떤 재난 시의 대처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에 홍보 영상을 이렇게 송출을 하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도민들 관심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관에서 하면서 어떤 민간 조직과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한 상태에서 300만 도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상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관심도를 높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 토론을 하고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고 해도 돌아가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과연 그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런 토론회를 몇 번을 참여를 해보고 했어도 어떤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온 적이 없어요. 2003년도에 속초시청에서 여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던 게 제발 용두사미는 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했던 게 아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갖다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오늘 여기 이제 발표 내용에서 저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고 그 부분에 복구를 할 것인가라는 이게 저는 안 나온 게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이 관심을 안 가질 때는 사실 몰랐는데요. 복구에 모든 예산을 치중을 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 약 한 7조, 8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으면 예방에 대한 예산은 10분의 1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곤치는 꼴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비하는 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적어하니까 저는 중장기 대책으로 이런 의견을 저는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센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울산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센터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물론 뭐 금방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서서히 좀 이렇게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벌써 세 번째라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지역별로 이렇게 건너거로 다니면서 어떤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은 토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하면서 좀 더 도민들이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할 말은 태산 같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발제 시간과 기회를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데요. 시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너무나 아쉽고 죄송합니다. 이제 한 분의 토론자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김활빈 교수님 또 김경학 교수님께도 필요하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가운데도 한 번 더 필요하시면 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관측은 예측은 관측에서 나온다. 뭐 격언을 넘어서 이거는 진리이죠. 전국에 많은 기상 관측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기상 관측 장비가 현재 어떻게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청초 기자가 그거를 연속 보도해서 국가적인 통합적 관리망과 실제적인 그 제도를 만드는데 크게 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패널 토론 이청초 기자의 말씀에도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청초 기자라고 합니다. 그 강원지방기상청 김경아 과장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침마다 항상 날씨를 체크합니다. 오늘 옷을 뭐 입을지, 우산을 뭘 들고 나갈지 이게 제가 가장 개인적인 업무 중에 하나고 기자로서도 날씨 기사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김얼빈 교수님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극한 거 위주로 씁니다. 역대 최고, 뭐 평년을 웃도는 뭐 이런 거 위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계절마다 좀 정해져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풍주의보, 건조주의보 요거 위주로 쓰고요. 여름에는 뭐 호우특보, 폭염특보, 열대야 이렇게 쓰고 뭐 가을에는 태풍, 강풍 뭐 이때 일어나고 겨울에는 한파나 폭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날씨 쓰기 기사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하루에 호우특보가 생겼다가 폭염특보가 막 발효됐다가 뉴스 시간 나갈 때는 특보조차 없어졌다가 뭐 이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중부 지역은 폭염인데 남부는 뭐 이제 호우특보가 뭐 이렇게 내려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복합 재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기상 이변이 아니라 좀 일상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방금 말씀 나오신 것처럼 가장 이런 날씨에 영향을 받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만난 농민분들이 어떻게 농작물을 키워야 할지 뭐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요. 뭐 춘천의 한 오이 농가에서는 뭐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수확량이 줄었다. 그 땅 속에서 자라는 배추, 양파, 뭐 감자 이런 것들이 썩고 뭐 무르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취재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맨 앞에 이제 양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해는 사실 가장 취약한 곳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기자들이 이런 현장을 보통 가게 되는데요. 이미 벌어진 재난을 마주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8분의 패널 토론자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플로어 계신 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저희가 담당자께서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강종윤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메모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제가 모든 분야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던 나초성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민관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계속 시민단체 일을 해보면서 앞서 이제 그 현장에서 자유방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 잘 발달되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도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단체 영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없거나 전문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서 뭐 제가 비록 춘천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의 요점을 좀 정리하고 저희도 좀 자료화를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의 어떤 시민단체들이 뭔가 이런 의제들을 얘기할 때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도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한 많은 걸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공부이고요. 아무래도 뭐 활동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폭넓은 시야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돌려서 공무원분들도 조금 어떤 말 이렇게 이런 비속 약간 뽀송뽀송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고 뭐든지 최대치를 생각해야 할 것이 일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은 다 무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좀 공직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포용성이 있거나 아니면 수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좀 창의적인 일에 대해서 좀 도전하시는 이런 의식이 좀 갖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추게 됩니다. 네. 네, 강종윤 팀장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플로어에 마이크를 저희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김동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특강하고 뭐 이제 발제자분들 또 패널 분들 토론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이제 말씀들이 좀 이제 재난 정책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뭐 깊이 좀 받아들이고요. 오늘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사항들이 좀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용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력 문제,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이제 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조직 자체를 보면은 역삼각형 구조거든요. 행안부가 제일 많고 조직과 인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이제 조직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 여기 시군 직원들도 오셨지만은 뭐 개인 한 분이 그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재난 업무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를 그 감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에서 시군 평가를 하다 보면은 참 안쓰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처 뭐 업무 처리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 과부하가 생기는 걸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물론 이제 지자체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도 자체에서도 이제 재난부서의 그 근무 가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당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뭐 미흡하지만 좀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중앙부처랑 좀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 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철성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금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재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일정 비율에 대해서 기금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돼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강제적으로 강행 규정이 돼 있다는 거 저희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법령에 그런 게 이제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 관련 부서랑 좀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의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론만 끝나고 이제 뭐 용두삼인다 이제 예, 깊이 반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실장님 주제로 이제 자율방재단 시군순회 간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좋은 의견들 제시. 네네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돌아가시면 하시는데 그때 좀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면 아까 저희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정책이나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마이크 잠깐만 좀. 네, 네. 경청해 주시고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듣기는 했는데 잘 못 들어서요. 직함과 성함을 예, 다시 한번만. 안전정책과장 김동준입니다. 네. 김동준 과장님께 혹시 직접 다시 한번 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저쪽 끝에 계신 분이 강씨고 여기 끝이 또 강씨인데요. 또 하나는 저분이 이제 고향이 진부라 그랬어요. 저도 고향이 진부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요. 저는 저 과장님도 진부입니까? 저기 본평입니다. 아, 본평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평창이 다 해먹네요. 제가 발제할 때 호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호미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행안부 자연재해 저감제 전국 저감 계획을 이제 심사를 하고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 심의위원을 하면서 강원도 18개 자치단체 거의 대부분을 좀 다녀요. 근데 보면 호미 기능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여기 지금 다 시군에서 오신 실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미를 그 보면 어쨌든 환경이 변화가 되고 지금 저는 이제 수자원이 전공인데요. 물이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그리고 하천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홍수가 나면 갑자기 우리 최영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자연재해 영향평가 실무 지침에 보면 개발 면적의 2%를 저류지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은 고사하고 대부분 조금 전에 춘천 시민연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지면 땅이 한두 평이 새롭잖아요. 값도 비싸고. 그래서 저류지나 저감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부분 사업자들은 안 만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자료가 시군에 들어가도 시군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고민은 뭐냐면 가능하면 식생 블록을 좀 쓰고 또 투수 블록, 투수 포장 그리고 저류지 이게 저감 시설입니다. 물이 홍수가 와서 급할 때 고여놨다가 홍수가 지나가면 그때 서서히 하천으로 유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강원도가 산지가 85%잖아요. 개발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개발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 규정에다가 그렇게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시설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넣어서 돌아가시면은 그 인허가 담당 부서 또 산지 부서 환경 부서 이런 쪽에서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시설을 하면 그게 바로 호미 시설이 돼서 나중에 가래가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분적으로라도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그러게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제 네, 네. 뭐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그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는데 박수희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나철수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재난방재 토론회이긴 하지만은 이 기후위기에 따라서 뭐 농업도 있고 아까 농업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뭐 에너지도 있고 뭐 산림도 있고 보건복지도 있고 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도 조직으로 봤을 때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소속된 그 과는 에너지과입니다. 산업국입니다. 근데 실제 또 이제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는 또 환경부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있고, 실제 또 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위기가 생겼을 때는 이게 또 재난으로 다 이제 귀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뭐 연구기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재난안전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뭐 기후위기센터라든지 이런 그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부서나 부처의 경우는 모두 설립의 목적과 취지 방향이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은 방향이 좀 맞지 않는다,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도 안전정책과 김동준 과장님 더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플로어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천천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춘천 기상대장 김경두입니다. 끝까지도 잘 듣고 있고요. 여러 패널 분들 그리고 특강도 잘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러 의견들이나 그리고 정책적 제언이나 그리고 향후 필요한 사항들이 다 좋은데 이 분야에 한 분야가 좀 빠진 것 같아서 향후에 재난방재 토론회 할 때 이쪽 전문가를 같이 참여시키고 공유시키면 어떠나 생각하는데 그 분야가 뭐냐면은 교육 분야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담당자부신이나 아니면 교육을 전담하는 정책부서기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나 또는 의무교육 시간을 좀 가져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 기후변화 대응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교육이 필요하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앉아 계셨네요.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대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한 박수진 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춘천 기상대 우리 김용림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분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까지 그 강원 기후변화 기후위기 교육센터를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 한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 취약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기후위기 교육, 뭐 재난안전 교육 이런 교육들을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불행하게도 작년에 그 1억이라는 예산이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좀 작년 같이 좀 이런 좀 교육 홍보 사업을 좀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 연구원에서 예산 한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현재 지금 교육하고 홍보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많이 그 예산이나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계속 지금 우리 저기 우리 안전촉각과 우리 김동준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몇 번을 좀 말씀드렸던 게 좀 내년부터는 이런 좀 교육하고 재난에 관련된 어떤 교육하고 좀 홍보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 계시지만 우리 또 관에서 열심히 좀 추진하겠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재난방재 토론회가 저희 한 2019년도부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처음 출발을 했는데요. 한 2년 동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부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도 좀 함께 포함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 말씀드리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좀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기관 또 많이 사랑해 달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 한두 분만 저희가 시간 때문에 좀 더 받고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플로어에 계신 분 가운데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플로어에 계신 분 생각하실 시간 좀 드리고 네, 강종인 팀장님께 마이크를 좀 그쪽에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체성이 좀 모호한 아이라 제가 작년까지 홍천고등학교에서 과학 가르쳤거든요. 저 학원에서도 수학을 가르치는 제가 약간 뭐랄까요, 좀 잡종 같은 놈인데요. 그 아까 교육 분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혹시 민족사관학교 아시잖아요.
그 행성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뭐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영재이긴 합니다만 이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그 친구들이 지역 관련 현안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게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논문들을 좀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이 뭐 과학 교과라든가 여러 교과에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기후 변화와 대처 또는 위기 상황에 대한 걸 배웁니다만 실제로 자기 지역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즉 배우고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밀어내는 방식이 더 강해서 저는 좀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떠한 계획을 하신다라면 실제로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대학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프로젝트를 학교랑 좀 연결하시는 방식을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춘천 지역은 춘천 지역의 애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도시 열섬에 대한 문제를 직접 데이터를 한다라든가 아까 그 수량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뭐 지하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아이들이 좀 기초과학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또 대학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후에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상은 좀 복합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 복합적 차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교감하는 내용이 좀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분히 아이들에게 캠페인과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되려 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기후변화연구원에서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또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아주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화 과장님, 김활빈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박수림 박사께서 감사 말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토론회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계기관 우리 강원지방기상청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우리 강원지방기상청 그다음에 저희 기후환경연구실에서 이 행사를 한 달 동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들 모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포럼들이 대부분 끝날 때면 사람이 쫙 빠져나가고 너무 허해지는데 끝까지 우리 자리 함께 해주셔갖고 의견 나눠주신 우리 계신 분들께 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행사 추진하면서 좀 미흡했던 점들은 저희가 내년에 또 잘 보완해서 조금 더 알찬 행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재난방제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